안녕하세요, 어버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HTML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5를 이해하기 전에, 이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웹이 어떻게 등장했고 HTML라는 표준이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했는지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웹이고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만든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 웹 브라우저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넷스케이프로 발전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W3C라는 재단이 HTML 표준을 구성을 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랑 HT 프로토콜 같은 굵직굵직한 개발을 했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주도해서 만든 재단이 W3C고요. 여기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함께 표준을 만들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이제 표준을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애플, 모질라, 그리고 오페라 재단이 이 WA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웹 애플리케이션 1.0이라는 표준을 만드는데요. 사실 W3C에서 제정했었던 표준이 실제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WH에서 만든 이 표준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W3C에서도 HTML5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웹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웹가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플러그인 없이도 웹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였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금융 업무를 담당을 할 때 액티브엑스라는 웹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른 웹 브라우저들과 결을 다르게 기능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엣지로 전향하게 됩니다. 자, HTML의 다섯 번째 표준이 HTML입니다. 그리고 이제 WHA라는 재단에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1.0 버전이 HT 표준이 제정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없이도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웹의 기능이 상당히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14년 10월 W3C 재단에서도 HTML을 최종 표준안으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HTML5 5.3 표준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HTML5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TML5의 베이직, 요소, 속성,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요소들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헬로 월드라는 H1 요소를 만들 때 저희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이용해서 하나의 요소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 태그고요, 여기가 끝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H1 태그를 만드셔서 헬로 월드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를 만들었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바디 안에 H1 태그를 보시면 저희가 작성했던 헬로 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 태그 말고도, 시작 태그, 끝 태그 말고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이런 empty element들이 있어요. br 태그나 이미지 태그나 hr 태그,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슬래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지만, 슬래시가 없는 건 HTML5 표기법이고요. 슬래시가 있는 건 XHTML5 표기법입니다. XHTML5 같은 경우에는 이 W3C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이랑 모질라랑 오페라 이런 재단들이 만들 웹 애플리케이션 1.0이라는 표준을 만들 동안 이제 새롭게 표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XHTML5 표기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한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이제 표기법은 요런 HTML5랑 XHTML5 표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저희가 H1 태그 안에 이제 BR 태그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헬로 띄우고 월드가 되죠. 여기에 저희가 HR 태그를 넣어주시면 헬로랑 월드 사이에 이런 수평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런 태그들은 그렇죠. 태그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시작 태그와 이런 끝 태그가 같이 존재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하나의 요소로도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인데요. 속성은 요소에 추가적인 정보를 삽입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이제 W3C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에 따라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 클래스 속성과 ID 속성인데요. 자, 이걸 지워주고요. 이렇게 클래스 속성을 넣어 주셔가지고 뭐 헬로라는 클래스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클래스 헬로라는 클래스 헬로라는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왜 사용하냐? 저희가 이 요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아니면 이 요소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저희는 클래스 헬로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개발자 도구에서 다큐멘트 query selector 지금은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선택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헬로 월드라는 이름 텍스트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성,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이 요소를 특정해서 해당 컨텐츠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주석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자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사용하는 슬래시로 저희가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HTML5에서는 이렇게 부등호, 느낌표, 대시 부등호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석 처리를 하면 사용자한테 해당 기능이라든지 요소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희가 만들었던 H1 요소를 컨트롤 슬래시 아니면 맥에서는 커맨드 슬래시를 하시면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한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보시면 주석이 부등호 느낌표 대시 부등호로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HTML5 베이직 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기본적인 페이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닥 타입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TML, 헤드, 바디 태그가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HTML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느낌표를 하시고 탭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HTML의 문서가 작성이 되게 되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닥 타입이랑 HTML, 헤드, 바디 태그가 순서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닥 타입입니다. 닥 타입 HTML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W3C 재단에서 이 닥 타입 삽입을 표준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문서가 이 HTML5임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누가 볼까요? 저희 같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보고 도움이라는 걸 만듭니다. 도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구조적인 요소들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봐야 하는 이런 페이지를 렌더링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게 HTML이다 이런 걸 표시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TML-랭 웹브라우저가 이 해당 문서가 특정 언어로 제작이 되어 있다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헤드 태그입니다. 헤드 태그는 메타 태그, 타이틀, 링크, 스타일, 베이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삽입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한테는 표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이 메타 태그. 메타 태그는 사용자가 아니라 이 웹브라우저에게 해당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삽입하는 코드고요. 그다음 타이틀은 저희가 첫 번째 문서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렌더링 됐을 때 탭에 저희가 타이틀에서 지정한 컨텐츠가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 CSS를 위한 스타일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 태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스크립트에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는 이런 태그들을 헤드 안에 넣어서 HTML 문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다음은 바디 태그입니다. 바디 태그는 사용자한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시면 실제로 표시가 이렇게 되죠. 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만 저희가 웹브라우저가 이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HTML5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본적인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타이틀 태그입니다. 타이틀 태그는 이런 HTML 기본 문서에서 탭에 컨텐츠를 넣을 때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아까 봤던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라는 탭에 저희 HTML의 제목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태그고요. 다음으로는 헤딩 태그입니다. 헤딩 태그는 H1부터 H6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크롤봇이 제목과 본문을 구분할 때 H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H 태그를 한번 사용을 해야겠죠. 이게 HTML 문서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 보셔야 웹 개발을 하실 때 조금 더 익숙하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H1, H2, H3, H5, H6까지 있고요.
이거 입력을 해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자, H1부터 H6까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가 다 다르고 이게 제목 태그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제목,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 형식으로 HTML에서 큰 구조를 나뉠 수가 있어요.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봤던 이제 이렇게 헤드 태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러그래프 태그입니다. P 태그라고 하고요. 본문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P를 하시고 로렘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열이 나열이 돼요. 로렘은 이 키케로가 쓴 옛날 철학자죠. 키케로가 쓴 책에서 특정 문자들만 이제 추출해가지고 만든 수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작성을 하기 전에 다 글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로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 렌더링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제목이고 요 밑에 본문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P 태그고 이게 H 태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진인데요. 자,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요소를 클릭하시면 그 요소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컨텐츠고 마진이 21이나 들어가 있죠. 하지만 여기 P 태그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적인 태그가 마진이 16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서가 크기라든지 이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목과 본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차이가 있고요. 크롤봇도 P 태그에 들어가 있는 태그보다는 H1 태그에 들어가 있는 태그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잘 사용을 해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 블로그가 더 크롤봇이 잘 가져가고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키워드로 노출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P 태그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H 태그에 넣으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태그다,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걸 강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 태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A 태그입니다. 이건 앵커 태그라고 하고요. 앵커 태그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HTML 문서를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문서들이 연결이 되고 클릭을 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는 기능, 이 하이퍼텍스트 기능인데요.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학교에서 논문이라든지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잘 정리된 구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능이 이 A 태그입니다. 사실 HTML5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릭했을 때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속성으로는 href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겟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href는 이동하고자 하는 문서에 디렉토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겟 속성에는 새 창을 열 때, 즉 이걸 왜 사용하냐면 블로그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A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창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탈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고 수익은 낮아질 겁니다. 그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창 열기라는 기능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타겟 속성에 블랭크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삽입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그냥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탭이 열리고 저희가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지우고요. A 태그로 변경을 해주시고 제가 H1 태그로 남겨둘게요. 그다음에 A 태그로 하시면 href에서 저희는 네이버로 이동해볼까요? 네이버로 이동하고 네이버로 이동하기. 다른 데로 이동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렌더링 된 걸 보면 네이버로 이동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네이버로 가버리죠. 저희가 운영했던 뭐 웹사이트나 블로그는 닫혀버리게 됩니다. 이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ref 속성에 저희가 이동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타겟 속성에 여기 여러 개가 나오죠. 블랭크로 입력을 해주시면 네이버로 이동하기에서 네이버로 이동하기 클릭하시면 저희가 열려 있었던 탭을 놔두고 새로운 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봤던 속성에 타겟 속성에 이런 페어런트랑 셀프랑 탑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속성마다 값이 여러 개가 있고 속성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게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A 태그는 id 속성 값을 통해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성했던 HTML 문서에서 id 태그를 가지고 id 속성을 가지고 HTML 문서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목차라든지 HTML 문서에서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목차, 뭐 정렬,
색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그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목차로 컨텐츠가 바로 이동이 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 A 태그입니다. 저는 미리 좀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헬로 월드 태그 안에 제가 뒤에서 바로 내용이 나올 이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태그의 리스트 태그 안에 A 태그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차가 되는 거고요. 목차라고 적겠습니다. 목차.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A 태그로 특정 챕터를 적었고요. 특정 챕터는 저희가 P 태그로 적었던 ID 속성 값에 챕터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자, 렌더링 되는 모습을 보시면 헬로 A 태그의 목차에 챕터 1, 챕터 2, 챕터 3가 있고요. 챕터 1에는 이런 내용, 챕터 2, 챕터 3가 나오게 되는데요. 챕터 1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ID 값을 HRE 속성에 넣었기 때문에 챕터 1을 클릭을 하시면 챕터 1이 제일 최상단에 가게 됩니다. 자, 챕터 2도 마찬가지고 챕터 3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게 A 태그를 통해서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도 A 태그의 ID 속성 값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줄바꿈 태그입니다. BR 태그이고요. 강제로 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TML에는 이런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H1 태그, H2 태그, P 태그, div 태그 이런 것들은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라인 태그는 스팬 태그랑 em 태그를 통해서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은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태그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태그를 통해서 강제로 BR 태그로 줄을 변경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줄바꿈 태그에서 바디 안에 저희가 H3 태그로 줄 그렸는데 BR 태그를 통해서 강제로 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줄글이 쭉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BR 태그를 넣은 거죠. BR 태그를 넣어서 문서가 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추가적인 줄바꿈 태그가 HR 태그가 있습니다. 수평선을 그려주는 태그인데요. 아까 봤던 예제에서 HR 태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여기 HR 태그가 나오면서 저희가 문서를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글자 스타일 태그입니다. 스타일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ML5 문서에서요. 보시면 strong, b, i, small, sub, ins, de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문자에 특정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주 봤던 그 탭 있죠? 탭에서 사용했던 그런 스타일들을 HTML 태그를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밑줄 그는 거라든지 기울임체 그리고 굵게 표시하는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목록 태그입니다. 목록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태그고요. 이런 크몽 사이트나 네이버나 이런 대형 사이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보여줄 때 이렇게 나열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구현을 할 때 저희가 목록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목록을 표시하는 태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L 태그고 두 번째는 OL 태그입니다. 자, UL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올 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OL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지정돼서 리스트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UL 태그랑 OL 태그로 바디 태그 안에서 넣었는데요. UL 태그나 OL 태그 안에서 li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목록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목록 표시된 걸 보면, 자, 이게 여기서 봤던 UL 태그 ordered list입니다. ordered list 순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OL 태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태그고요. 테이블 태그에서 중요한 하위 태그들은 테이블, Thead. Thead는 테이블의 상위 로드를 헤더를 설정하는 태그고요. Tbody는 테이블의 바디, 실제 데이터들을 담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tr을 통해서 하나의 로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th에서 제목 값을 설정하고 td에서 핵 내부 데이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테이블 안에 저희가 thead, tbody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ead 안에는 이제 저희가 로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tr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th 태그를 통해서 제목열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앨리스, 그리고 여기는 밥, 토마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앨리스 밥 토마스라는 제목 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T 바디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TR 태그 안에 TD 태그에서 실제로 저희가 넣어야 되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TD 이제 젠더, female, male, mal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젠더는 female, male, male이라고 테이블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이는 11살, 20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나이에 18, 11살, 20살 이렇게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CT 자 그럼 CT에 서울, 부산, 런던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속성에는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볼더, 콜스팬, 로우스팬인데요. 볼더는 테이블의 구조, 이제 전체 테이블의 외곽선을 설정하는 속성이고요. 다음 콜스팬은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속성의 넓이, 그리고 로우스팬은 테이블 속성의 높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볼더 속성을 한번 넣어볼게요. 볼더 속성은 굵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1을 넣으면 이렇게 테이블에 테두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콜스팬인데요. 콜스팬은 헤더의 넓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콜스팬에서 2를 선택을 해주시면 앨리스가 2칸을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젠더 여기에서도 로스팬 2를 적용해 주시면 이 피메일이 2칸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 형식인 거죠. 셀 합치기를 통해서 테이블의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미지 태그를 알아볼게요. 이미지 태그도 이 empty element라고 해서 태그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고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웹브라우저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사용 방법은 이미지에서 src 속성과 alt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rc 속성에는 저희가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저장 디렉토리를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alt는 alternative의 약자라고 해서 이미지가 저희가 만약에 서버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경로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에 이 대체 텍스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미지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src는 이미지 소스고 alt는 대체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저희가 따로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태그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미지를 픽사베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클릭 하셔서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를 클릭하시고 소스에 넣어주시면 첫 번째 문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속성에서 200픽셀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미지의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봤던 얼터너티브에 서버에 장애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이미지의 URL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얼터너티브 속성에 지정했던 서버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옛날에는 이게 이제 X가 뜨는 박스라고 해서 액박이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 저희가 대체 텍스트를 지정해서 해당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용자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더미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https 프로토콜의 더미이미지.com에 이미지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 크기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해볼까요? 더미이미지.com 더미이미지.com 저는 300에 400 크기로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일단 위스랑 이거는 제외를 시켜주겠습니다. 출력이 되는 걸 보면 이 300에 400 크기예요. 올려보시면 여기 300에 400 크기가 나오죠. 300에 400 크기. 이 300에 400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웹브라우저, 웹 서비스에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크기의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 간단하게 더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미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 위스 속성과 하이트 속성을 같이 지정을 해버리시면 이미지가 그대로 지정이 돼버리시기 때문에 더미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위스랑 이 하이트 속성은 지우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iframe 태그를 알아볼게요. iframe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아이프레임으로 다 잡아놨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닷컴에 먹거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네요. 자,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켜서 이 문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가장 상단에 이게 지금 아이프레임으로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프레임, 이 전체가 아이프레임이죠. 아이프레임은 지금 바디 태그 안에 아이프레임이 잡혀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블로그를 크롤링을 매뉴얼하게 크롤링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아이프레임 태그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디 태그 안에 웹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크롤 해보시면 전체 태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블로그를 한번 크롤을 해볼게요. CURL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셔서 엔터를 쳐보시면 지금 이 HTML 문서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실제로 바디 태그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컨텐츠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태그가 가져와져요. 아이프레임이죠. 아이프레임.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이 되면서 이 아이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 사용자한테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크롤을 할 수가 없어요. 크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 크롤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프레임이 뭔지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이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웹 안에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프레임 태그 안에 속성, src 속성 안에 주소를 넣으시고 이제 with랑 height 속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웹 안에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삽입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아이프레임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프레임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src 속성과 프레임 볼더 속성입니다. 프레임 볼더가 좀 내릴 것 같아서 이를 지정을 해 주시고 저는 제 블로그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렌더링을 해 보시면 지금 이 안에 저희 제 블로그가 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크기가 너무 작은데 with 1800px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 안에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 태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까 봤던 부분은 이제 모바일 버전이고요. 이건 데스크탑 버전인데,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웹 안에서 웹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키시고, 자, 아까 네이버 블로그처럼 동일하게 나오죠. 아이프레임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컨텐츠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태그가 아이프레임 태그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인풋 태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 쿼리 검색을 할 때 사용자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서 웹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풋 태그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구글 화면에서 지금 요 부분이 인풋 태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 로그인을 할 때 여기도 저희가 인풋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풋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어떤 속성이 있다, 타입 속성에 들어가는 값들만 가져온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버튼, 그리고 파일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라디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서버에게 보내는 서브밋, 그리고 데이트 관련된 이런 타입들도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풋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꺼주고요. 인풋으로 바꿔서 실제로 인풋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인풋도 보시면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없이 이제 태그 하나로 완성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텍스트,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도 받을 수 있고요. 파일도 전달받을 수가 있고, 데이트, 라디오 지금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패스워드, 이메일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패스워드가 들어가고, 이제 파일, 그리고 데이트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을 사용자로부터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태그입니다. 함께 같이 오는 속성이 라벨 태그입니다. 라벨 태그는 인풋 태그에 이제 태그가 어떤 데이터가 와야 된다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에 따라서 라벨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정을 해야 되냐 한번 직접 볼게요. 라벨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텍스트에 들어가는데 라벨 태그와 인풋 태그가 한 쌍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은 라벨 속성입니다. 인풋 속성이랑 같이 사용이 되고요. 라벨 속성에서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 ID 속성에 따라서 라벨 태그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인풋 태그에다가 라벨 태그를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라벨 태그를 넣어 주시고, 지금 데이트 라디오까지 넣어 주시고, 라벨 4에 라디오를 넣어 주시고요. 값을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이 인풋에 라벨링이 되고 해당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저희가 id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라벨이랑 인풋 태그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 id를 클릭을 했을 때 포커싱이 됩니다. 패스워드를 클릭하면 포커싱이 되고, 이렇게 라벨과 인풋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풋 태그 말고도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텍스트를 전달받는 용도고, 그리고 인풋이랑 다르게 여러 줄의 텍스트를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태그들이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잡아주시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 줄의 이런 텍스트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텍스트 에어리어에서는 이런 콜스와 로우스의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랑 높이를 지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콜스가 30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100, 로스는 200 정도 지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엄청 커지죠. 이렇게 100, 200의 텍스트 에어리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이 텍스트 에어리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UI라든지 이런 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스타일 속성을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리사이즈 속성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콘 같은 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에 리사이즈 논을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그 태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더 이상 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도 선택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셀렉트 속성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이고요. 자, 바디에서 셀렉션을 여러 개를 하시면 이 셀렉션 안에서 옵션 태그로 지정되어 있는 셀렉션 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된 건 이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폼 태그입니다. 요거는 HTML 문서와 이제 서버에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액션과 메소드 속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액션은 데이터의 전달 위치, 그리고 메소드는 HTTP의 그 메소드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get 요청인지 포스트 요청인지 딜리트 요청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서버와 이 HTML 문서 간의 관계를 정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 지우고요. 이제 폼 태그를 이렇게 딱 만드시면 액션이랑 이렇게 메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쿼리 스트링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get 요청, 그리고 나는 바디에 데이터를 태워야겠다 라고 하면 포스트 요청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래 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가 전달받을 수 있는 엔더 포인트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 폼 태그 안에 뭐 인풋 를 지정하시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지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인풋의 형태로 딱 하시면 여기서 입력 이렇게 한 거를 서브밋해서 서버로 이렇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디아인데요. 저희가 HTML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짜고 각 컴포넌트마다 다른 속성을 지정하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될 때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자, 여기서는 div 태그를 두 개를 사용을 했고요. div 태그 안에 div 태그를 또 사용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스페이스 1과 스페이스 1의 서브 형태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작성할 때 div body section 이렇게 해서 HTML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헤드랑 섹션, 푸터 전체적인 이 HTML 구조를 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태그고요. 최근에는 이 div뿐만 아니라 시멘틱 구조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멘틱은 이제 의미론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멘틱 구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구조를 화면이 아니라 이런 코드로 읽어드리는 웹 브라우저가 해당 부분이 헤더고 여기가 본문이고 여기가 푸터다. 이거를 의미론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롤봇이 이 태그 이름만 가지고 이 태그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멘틱을 보시면 헤더, 데브, 어사이드, 사이드바, 그리고 섹션, 아티클, 푸터 형식으로 저희가 태그 이름 자체를 저희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div 태그를 통해서 공간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런 시멘틱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구조를 작성을 하시는 게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시멘틱 구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div 태그를 이렇게 나눠놨던 페이지 영역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헤더 태그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태그를 이용하셔가지고 리스트 태그, 리스트, 자, 내부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 아티클을 넣습니다. 실제로 본문이죠. 그래서 p 태그에 로렘, p 태그에 로렘, 로렘 입선. 저 이걸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섹션 하단에 부터를 넣어 주셔서 더 넣어 주시고 더 리스트. 자, 요렇게 저희가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웹의 전체적인 구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봐도 제가 이전에 봤던 div 태그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내부 섹션, 푸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HTML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그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HTML 파일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프론트엔드를 공부를 하시면서 실제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고 그때 필요한 HTML 태그들을 하나씩 습득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속성들을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